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사랑 교육위원 박덕규라고 하고요.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앞에서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 들어보셨죠? 그 내용 중에 보면은 뭐 많이 알고 있는데요.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길 원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내용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류 문화가 이제 세계에 크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생충 영화 보셨죠? 그리고 조성진 피아노 쇼핑 콩쿠르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대상을 tas어요. 그 다음에 한강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맨부커상이라고 해서 세계 3대 문학상입니다. 이걸 또 수상을 했죠. 그 다음에 너무나 잘 아는 BTS. 그래서 이런 한류 문화가 세상에 알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K 드라마라고 해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가을 동화라든지 겨울 연가, 또 대장금 이렇게 뭐 해외에 나가면 예를 들면은 뭐 이란 같은 데 가면은 주몽 소선호 이렇게 물어본다고 해요.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정도로 시청률이 뭐 80% 이렇게 정말 큰 인기를 끌었고, 이걸 토대로 해서 도깨비라든지 신과 함께 그리고 넷플릭스의 킹덤까지 한류가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계속해서 1등 시청률 1등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냐면 도깨비나 신과 함께 같은 경우는 동남아시아 사람들 같은 경우도 자기들한테 있는 그런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숙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친숙하고 킹덤 같은 경우도 이 조선 뭐 좀비인데 사실은 근데 이 가시라든가 어떤 궁중을 배경으로 한 화면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재밌기 때문에 공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잘 아는 싸이의 말춤, 그죠? 강남 스타일. 그다음에 K-팝이라고 해서 왜 슈퍼주니어 그리고 방탄소년단까지. K-팝이 이제 또 빌보드 차트에 뭐 거의 K-팝이 많이 올라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K-웹툰 여러분도 가끔씩 아마 해봤을 거예요. 배틀그라운드라든지 웹툰이 또 이제 신한류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K-푸드까지. 예, 뭐 김치 뭐 요즘 참 시끄럽죠. 그리고 한글. 한글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한글을 보면 참 놀라는 게 뭐냐면 한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라는 말을 보면은 숫자처럼 보인다. 그리고 동그라미가 많다고 해요. 오빠 안녕이라고 하면은 이응이 3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는 그 글자가 별로 없어요. 그래갖고 외국인들이 너무 이쁘다. 이 동그라미가. 그래서 한글을 보면은 이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일이 뭐냐면 그 스위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래요. 스위스라고 쓰면은 이게 마치 자기네 그 알프스 산맥에 있잖아요. 스위스가. 그러니까 산과 산 사이에 그 바티칸 궁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대부분 스위스 용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네 이렇게 용병을 수출해서 어떤 외화를 버는 그런 자기네 모습을 꼭 이렇게 스위스를 상징하는 것 같다 해갖고 굉장히 재밌어하고 신기해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조금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 홍콩이나 또 일본에서 이제 민주화 시위를 많이 하죠. 그리고 최근에 미얀마 그리고 캄보디아 이렇게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나라에서 이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그 성공 사례를 이렇게 알기 위해서 이무리한 행진곡이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민주주의 한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류가 도대체 어떻게 세계에 이렇게 굽이치게 됐는가를 보면은 이 나의 소원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독재의 나라가 되기를 원치 않다. 완이한다. 그리고 자유의 나라에서만 인류의 가장 크고 가장 높은 문화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성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고 또 자유롭게 자기 생각과 어떤 예술을 표현하고 음악을 말하고 하는 그런 문화가 됐을 때, 그런 나라가 됐을 때 이런 한류라고 하는 새로운 콘텐츠로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공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BTS의 소감을 이 나의 소원을 얘기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거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 문화대상이라는 시상식이 사실 저한테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선하기도 하고 새롭기도 합니다. 많은
문학의 종사자분들이 여기 와 계신데 이런 말이 가장 생각에 먼저 나더라고요. 김구 선생님이 하셨던 오직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하셨던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문화라는 것은 실로 그 어떤 물리적인 힘보다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형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단 제가 종사하고 있는 음악뿐만이 아니라 국악, 뮤지컬, 드라마, 연극, 무용 등 모든 문화 장르의 팬이자 혹은 소비자로서 그리고 이 문화들이 제 곁에서 숨을 쉬고 있고 제가 이 문화를 향유하면서 제가 사람으로서 사람이 사람다워진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하는 음악에도 많은 영감과 영향을 주고 있는 아주 강력한 사람을 사람으로 사람답게 만드는 그런 힘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이 사람이 사람답게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김구 선생이 나의 소원에서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보면요. 원래 나온 말이 석고상절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아답다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아답다는 뭐냐면 나아자니까 나답다라는 게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다운, 사람다운, 가장 한국인다운 그런 것들이 바로 아름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잊혀진 역사라고 이제 두 번째 파트 챕터에서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마제석기가 우리나라에서 나왔습니다. 약 25,500년에서 18,500년 전 건데요. 처음 들어봤죠.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래잡이라고 해서 울산 방구대 안각화에 이렇게 그려져 있죠. 단순히 고래를 오래전에 잡았다라는 게 아니고 고래를 잡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배도 필요하고 항해술도 필요하고 또 고래를 잘 알 수 있는 생태적인 어떤 지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래잡이 흔적이 나왔다라는 거는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로가 이렇게 발달을 했고 항해술이라든지 배를 만드는 건조술이 발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 창녕의 비봉리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배가 나왔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8,000년 전 배입니다. 그래서 국립박물관에 가면 전시가 되어 있는데 별다른 설명은 없어요. 다만 그냥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배라고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또 처음 들어보죠. 우리나라가 조선사업 세계에서 1등입니다. 1등, 2등. 그러니까 이 조선사업이 발전하게 된 것도 사실은 이런 문화 유전자의 힘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소개할 게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밭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또 처음 보죠. 그래서 고랑하고 이랑이 분명하게 있는 이런 밭이 발견이 됐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단유세문경이라고 해서 고조선 시대의 청동 거울이에요. 근데 이 청동 거울이 놀라운 게 뭐냐면 이 0.02mm 간격으로 13,000개의 선을 이렇게 새겨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걸 복원하기가 힘들 정도예요.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정교하게 청동 거울에 기하학적 무늬를 넣어서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잘 보이는 거 있죠. 비파형 동검이라고 합니다. 이 비파형 동검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3단으로 이렇게 조립하게 돼 있고 중국은 그냥 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거는 뭔가 좀 더 이렇게 실용적이고 더 오래 쓸 수 있고, 그리고 합금의 비율이나 어떤 강도라는 게 이 중국에서 만든 동검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당시의 어떤 동시대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합금술을 이용해서 이 비파형 동검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잘하는 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무판본이 나왔죠. 이 8세기 중엽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이 경주에 가면 불국사가 있고 거기 석가탑 안에서 그걸 이제 보수를 하기 위해서 해체하는 과정에서 이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가 나왔습니다. 고려 중기 때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직지심체 요절이 나중에 독일로 건너가서 구텐베르크 활자라고 하는 그걸 만드는 모티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지금 밝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세계인이 알고 있는 우리 역사는 어떤가? 굉장히 자랑스럽죠. 이걸 보면은 우리가 잘 몰랐지만 세계인이 알고 있는 역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외국 교과서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타지키스탄 같은 경우는 한국의 제2 언어는 일본어다.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는
한국은 말라리아 발생국이다. 세네갈은 6.25는 반미전쟁이다. 몽골은 소련과 몽골 합작군이 만주와 조선을 해방시켰다. 러시아는 한국 최초의 자유선거가 시행된 해는 1992년이다. 처음 듣는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거의 몰라요. 한국의 역사도 잘 모르고.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뉴욕에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을 갔을 때 여러 나라의 그런 역사 유물관이 전시가 돼 있었어요. 예술품이나. 근데 거기서 한국관이 아주 작은 구석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뭐냐면 이렇게 사진에 보는 것처럼 불상하고 도자기하고 선비들의 그 조선시대 선비들의 그 초상화만 딱 걸려 있더라고요. 뭐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보면은 마치 한국이 동남아시아의 불교 문화, 중국의 유교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냥 어떤 정말 짧은 역사를 가진 그런 나라로만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한국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같은 이 아시아권 국가들은요, 이 우리 한국관보다 한 거의 10배 이상 커요. 근데 이 작은 한국관도 사실은 삼성에서 재정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갖춘 거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게 없애려고 했대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러분 또래의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외국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인데 잘 보시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빗금을 쳐놨죠. 그래서 중국의 한 나라가 우리의 한강 이북까지 이렇게 점령을 했다는, 그래서 이 쉽게 얘기하면 한반도 북부가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그런 내용을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죠, 이것도. 이거는 중국에서 아예 그린 건데 이 중국에서는 아예 한강 이북이 아니고 충청도까지 내려와 있어요. 충청도까지 중국 땅이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렇게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시진핑 국가 주석이, 중국 주석이 한국은 사실은 중국의 속국이었다라는 말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최근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한북공정이나 김치공정을 통해서 동북공정의 연장선상으로 왜 자꾸 한국은 중국의 문화를 뺏어가느냐. 김치도 우리 거고 한복도 우리 거고, 조선구마사 지금 폐지됐잖아요. 어떤 그런 분노의 그런 거에 의해서. 그래서 한국을 도둑의 나라라고 불리자. 왜? 자꾸 중국 걸 뺏어가니까라고 주장을 하는 경제까지 지경까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국의 SNS에 웨이보라는 게 있어요. 웨이보에 제가 직접 캡처를 한 겁니다. 들어가서 보면은 고대 한국은 의복제도가 없었다라고 해서 한복은 중국 명나라의 한풀을 따온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공청단 중앙이라고 써 있죠. 왼쪽 잘 안 보이겠지만 공청단이 뭐냐면 공산주의 청년단을 뜻해요. 그래서 젊은 어린 그 고등학생, 뭐 대학생 아니면은 청년들까지 이 공청단 소속 청년들이 이런 SNS에 이제 자기들 중국 문화를 알리는 그런 글을 계속해서 올립니다. 근데 어디서 주관을 하냐면 중국 역사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주관을 해요. 그래서 역사연구원에서 이 글을 쓴 다음에 이거를 공청단에서 퍼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좋아요가 118만 회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렇게 문화공정, 선정공정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자기네들의 어떤 우수한 중화 문명을 알리는 일을 하고 그 과정에서 역사 침탈, 문화 침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유튜브 영상에 캡처한 겁니다. 실은 말이죠. 한국은 2000년 동안 주권이 없었어요.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교과서에도 우리의 가야 한반도 남부 지역을 임나라고 해서 일본이 고대에 약 그 4세기 정도에 200년 동안을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신라 백제를 복속시키고 이런 것들을 아직도 가르칩니다. 그럼 한국사 교과서는 어떠냐? 여러분이 배웠던 교과서입니다. 아마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배우고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이제 약간 이렇게 배우는데요. 당군은 신화일까요? 아니면 역사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특히 초등학생의 한 10대 설문자들의 그 67%가 당군이 신화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당군이 신화면 우리는 역사 시대가 언제부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만조선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사실은 위만조선이 아닙니다. 위만조선이 아니고 위만이 쉽게 얘기하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정권을 찬탈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선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데 위만조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만조선이 이 중국 사람이에요. 위만은. 그래서 중국의 연나라 사람인데 이 조선에서 이제 걷어줍니다. 이렇게 망명을 오기 때문에. 그래서 걷어줬는데 오히려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찬탈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교과서에서 위만조선은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을 했다. 그래서 철제 무기를 바탕으로 세력을 확장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걸 정인성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영남대학교 고고학과 교수님인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철기 문화를 위만조선이 건국과 연결시킨 것은 처음에 누가 주장했느냐? 일본 학자들, 쉽게 얘기하면 식민사학자들이 처음으로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 해석이.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것은 한반도의 역사 주체를 무시한 거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위만 정권을 이제 한 나라의 무제가 쳐들어와서 이 전쟁을 이기고 복속을 시키고 거기다가 군현이라는 걸 설치를 합니다. 사군현이라고 하는데요. 낙랑현도 진번 임둔이라고 하는 한사군을 설치를 해요. 근데 그 한사군의 위치가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군현은 중국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이는 창구 역할을 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나라의 식민지를 통해서 중국의 선진 문물이 한반도로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것도 누가 주장한 거냐? 복기대 교수님, 인하대학교 복기대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일본 학자들의 이런 내용들은 처음에 일본 학자들이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일본 학자들이 주장을 해서 그 이전에 한사군의 이치에 대해서 요동이다, 요서다, 뭐 한반도 평양이다라고 하는 설들이 이렇게 대립을 하다가 일본 학자들이 완전히 한반도 평양으로 고정화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배우는 내용이 뭐냐면 고구려는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유리한 지역에 자리 잡아 성장이 빨랐다. 중국이랑 가까우면 성장이 빨랐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가요? 옆에 강대국이 있으면 그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에 성장이 빨랐다.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식민사관 내에 네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타율성론이에요. 타율성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반도는 주변 강대국의 영향을 받아서 그 강대국에 의해서 운명이 좌지우지됐다. 그게 타율성론이거든요. 그리고 정체성론이라는 게 있죠. 스스로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 중국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이고 나서야 성장을 했다. 일본에서 주장하는 게 뭐예요? 일본 구가 주장하는 게 일제강점기 때 근대화를 시켜줬다, 조선을. 왜 니들은 쉽게 얘기하면 은혜를 모르고 우리를 까기 바쁘냐 이거죠. 그게 바로 이제 식민지론인데, 식민사관인데 그런 내용을 지금도 가르쳐요. 그래서 고구려는 정복 활동을 활발히 펼쳐서 주변 지역으로 세력을 높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구려가 세력을 확장을 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고구려는 고조선의 영토를 다시 수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인 거예요. 다시 한민족을 통일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안 가르치고 정복 활동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최주석 교수님이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밑에 보시면 신라의 발전에 수반되는 영토의 확장을 침략, 정복, 합병이라는 용어로 표현했다. 어느 나라의 역사관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관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적국의 역사관으로 얘기를 하게끔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신라 같은 경우에 왜 정치적 발전이 늦었냐라고 하면 한반도의 동남쪽에 자리하고 있어서 선진 문물의 수용이 어려웠다. 중국이랑 멀어서 정치적 발전이 늦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완벽한 타일성론입니다. 그래서 식민사관을 그대로 가르치고 있어요. 최근에 2015년에 이 교육과정이 개편이 됐습니다. 개편이 되면서 왼쪽에 보시면은 낙랑군이 없어요. 워낙 이 제야사학에서 시민들이 이 낙랑군 그 식민지를 왜 집어넣냐라고 이렇게 항의를 해갖고 이걸 뺐어요. 여러 가지 설이 있기 때문에 뺐는데 2015년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다시. 그래서 여러 나라 시대에 들어갈 때 보면 낙랑군 이 빨간색 칠한 게 다시 나타났어요. 그럼 보세요. 여러 나라 시대라고 하면은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마한, 진한, 변한 이렇게 있으면 여러 나라죠. 이건 다 국가니까. 근데 낙랑군이 국가예요. 낙랑군은 국가가 아니에요. 그냥 한 나라의 식민지일 뿐이죠. 국가가 될 수 없는데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동북공정의 오른쪽에 작은 지도에 보면은 만리장성이 한반도 평양 위쪽까지 이렇게 뻗어 있다고 돼 있어요. 이 만리장성 위치기를 중국이 자꾸 늘려가지고 이제는 한반도까지 들어온 겁니다. 그래갖고 위나라가, 조조의 위나라가 이 한반도까지 쳐들어왔다, 뭐 이런 내용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심각한 건 뭐냐면 이 동북공정에 대응하라고 국가에서 만든 국제기관이 뭐냐면 동북아 역사재단이에요. 이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오히려 동북공정의 내용을 더 뒷받침하는 지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 의회에 제출한 겁니다, 이거는. 동북공정에 대응하라고 만들었더니 동북공정에 오히려 동조를 하고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어떤 사태까지 벌어졌냐면, 이거는 해커가 중국의 그 국가기관을 사실은 홈페이지를 해킹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제안했던 이 내용이 있어요. 앞으로 북한이 정권이 무너지게 되면은 중국, 미국, 한국, 러시아 4개국이 분할 통치를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던 내용이 밝혀진 거예요. 해킹에 의해서. 그러니까 중국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중에 북한이 무너지면은 북한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 땅으로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역사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동북공정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통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 논리에 의하면. 왜냐하면 동북공정은 이미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지금 자라는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은 이 고구려사가 중국사라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고조선도 마찬가지고 부여도 마찬가지고 발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나라 학자들도 일부는 고구려사는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요. 심각하죠, 굉장히. 근데 1960년대만 해도 중국을 이끌어갔던 주은혜 총리나 하다못해 모태종까지도 이 유동 땅은 중국 땅이 아니다, 고조선의 땅이었고 고구려의 땅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동북공정이 나오면서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런 내용들 영상을 또 보겠습니다. 동북 지역, 옛 고구려 땅이죠. 중국 정부가 지난 2002년부터 이곳 역사를 중국 역사로 편입하려는 이른바 동북공정을 추진했습니다. 심지어 고구려가 중국의 소수 민족이자 지방 정권이었다, 백성들도 한족 위주였다며 심각한 역사 왜곡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중국 최고 지도자죠, 마오쩌둥조차 옛 고구려 땅인 요동 땅을 우리 영토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4년 중국의 최고 지도자 마오쩌둥은 베이징에 온 북한 대표단에게 영토 문제를 꺼냅니다. 원래 당신들 땅은 유아의 동쪽까지인데 중국의 과거 봉건주의가 당신들의 선조를 압록강변까지 내몰았지요. 즉 요동 땅이 한민족의 땅이었는데 중국이 침범했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1958년엔 당시 북한의 수상 김일성에게도 같은 취지로 말합니다. 중국의 선조들은 당신들의 요동 땅을 침략했습니다. 당신들 역사에 이걸 써놓아야 합니다. 우린 현재 그렇게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마오 주석의 이 발언은 중국 외교부가 펴낸 대화 모음집에서 발견돼 국내 학술 논문에 실렸습니다. 이 내용은 1960년대까지는 중국 사람들은 만리장성 북쪽의 땅은, 동쪽의 땅은 자기네들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나중에 이 홍산 문화가 발견이 되고 하면서 이제 자기네들 중국 땅의 역사는 모두 중화의 역사다라고 해서 동북공정이라는 걸 만들고 탐험공정이라는 걸 통해서 역사를 편입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역사관이라는 거. 그래서 중화사관 역사 왜곡을 잠깐만 볼게요.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조선 초에, 그러니까 고려 말 조선 초에 권건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조선 초에 이제 개국공신 중에 한 분이 이제 정도전이라고 있었죠. 정도전이 요동정벌을 하려고 해요, 조선 초에. 왜냐하면 고려 말부터 요동은 우리 땅이었는데 뺏겼다 해가지고 다시 요동을 되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권근이 자꾸 요동정벌론을 내세우니까 중국 명나라의 태조인 주원장이 권근을 잡아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권근이 가면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권근이 아프다고 핑계대고 정도전이 아프다고 핑계대고 권근을 대신 보내요. 근데 권근이 이 중국 명태조 앞에서 시를 바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항복 문서를 바친 거에 이렇게 나옵니다. 대국을 섬겨 충성을 다했다.
국호를 내려주신 황제의 은총, 만세토록 영나라를 받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경 문제가 계속 있었어요. 국경 문제가 있으니까 뭐라고 했냐면 하늘과 땅끝까지 맞닿은 중국 경계라고 해서 다 중국 땅입니다. 저희들은 그냥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항복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이후부터 이 조선의 태도는 어떻게 바뀌냐면 명나라가 황제국이고 조선은 명나라를 따른 제후국에 불과합니다. 라고 이렇게 자꾸 역사관 자체가 이렇게 속국화됩니다. 속국화돼서 주나라 때 이 기자를 조선에 봉한 것처럼 제후국으로 만든 것처럼 이것도 가짜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명나라가 조선을 이렇게 제후국으로 책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후국에 불과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세조, 예종, 성종에 걸쳐서 3대에 걸쳐서 우리 고유의 사서들을 민간에서 갖지 못하도록 해요. 다 이제 수고, 거둬들입니다. 거둬들여서 어떻게 합니까? 동국통감이라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 정부에서 펴낸, 조정에서 펴낸 국사 하나만을 남겨놔요. 이 동국통감에는 앞으로 배우는 신시배달이라든가 그 이전의 황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역사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고조선부터 우리 역사가 시작되는 걸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제의 식민사관인데요. 뭐 계속 앞으로 배우실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17세기부터 이 식민사관이 시작이 돼요. 17세기. 그래서 일본 에도 시대 때부터 당군은 자신들의 이제 그 시조라고 하는 스사노우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그 메이지 시대에 들어서면은 당군은 이란 동연론이라고 합니다. 이걸 자기네들이. 그래서 원래 한국 땅은 일본 땅이었다.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 다음에 이 메이지 시대에 들어서면 당군은 고구려인이 만든 전설이다.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 아예 당군을 없애버려요. 왜 당군을 없앨까요? 우리는 왜 당군의 자손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잖아요. 한민족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데 한민족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게 뭐냐면 당군이에요. 근데 그 당군을 없애야만 민족성을 약화시키고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당군을 신화로, 전설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똑같아요. 불온서적이라고 해서 당시의 역사 교과서나 중요한 어떤 내용들을 지금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과서들을 다 수거를 해가지고 다 불태웁니다. 다 없애버리고. 못 갖고 있게 해요. 갖고만 있어도 구속을 시킵니다. 갖고만 있어도. 그러고 나서 조선사 편수회라는 걸 만들어서 일본인의 손으로 쓴 조선사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그 1938년에 사료 4,950종을 빌렸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는 압수를 한 겁니다. 압수를 해서 조선사 35권을 만들고 이 당시에 심상소학 역사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교육 지침이에요. 그래서 일본인 교사들이 또는 조선인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칠 때 이 방침에 따라라라고 해서 만든 지침입니다. 거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조선반도의 연역은 북부와 남부가 다르다 해서 북부와 남부를 이렇게 분단을 시킵니다. 역사적으로. 분단을 시키고 나서 북부는 중국의 속국이었고 남부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남부는 한족의 거주지다라고 돼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한민족은 한반도 남부만 살고 있었다. 지금 한반도 남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한민족이다라고 해요. 왜? 고구려 발해 고조선의 역사를 다 이민족의 역사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 평양에 한나라의 식민지인 사군현이 들어와야 돼요. 이 사람들 논리에 의하면. 식민사학이 뭔가 이 독립운동가들이 이 나라를 뺏겼는데 영토를 뺏겼지만 역사를 뺏기지만 않으면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계속해서 국맥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믿었고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역사를 찾으려고 할 때 우리 역사가 다 사라진 거예요. 중화사관과 식민사관에 의해서 사라지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석주 이상용 선생은 누구냐면 그 신흥무관학교를 설립을 하고 이혜영 선생님과 함께 그리고 그 쉽게 얘기하면 만주 지역에 그 독립군들의 총참모장을 하신 분이에요. 지도자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초에 역사가들의 견식이 없어서 망령되이 노예의 근성을 꾸몄다. 오직 타인을 숭배하는 데만 힘썼다. 지금 노예사관으로 백성을 가르치고 있다. 노예사관이라는 거예요. 역사라는 것이. 그 다음에 배가은 박은식 선생님은 역사란 민족의 정신인데
이 독립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자존의 역사가 없고. 당시에도 이렇게 심각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단체의 신채원 선생님도 민족을 선명히 나타내서 그를 주체로 삼아야 된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무정신의 역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각 나라가 독립을 했잖아요. 독립하는 기준이 뭐였냐면 민족이었어요. 민족.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다 그 민족별로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없어졌어도 민족만 있으면 다시 나라를 재건할 수가 있는데 이 민족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재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의 역사가 없으면 민족이 구성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단재 선생은 역사가 없으면, 역사를 잃으면 그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사학계는 민족만 얘기하면은 이상하게 몰아가요. 지금 21세기에 무슨 민족이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학계가 식민사학 아니냐 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다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은 이 주류사학계에서는 우리는 식민사학을 여태까지 70년 동안 극복을 해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 표를 만든 겁니다. 당군조선만 예를 들어도 일제강점기 때 아까 보신 것처럼 당군은 신하다라고 했는데 현재 주류사학은 뭐라고 하냐면 당군은 역사성을 가진 신하다. 신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한사군 제평양설도 중국의 식민지다라고 가르쳤고 지금은 조선 지배층도 다수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지만 성격이 달랐다라고 해요. 그럼 일제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에 조선인 관리가 없었습니까? 있었죠. 근데 식민지였어요. 뭐가 다른 거죠? 말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임나 일본무설도 어떻게 바뀌었냐면 무역소로 바뀌었어요. 근데 가야사라는 말을 안 써요. 임나라고 합니다. 주류에서는 아직도. 임나. 고대국가 형성도 바뀐 게 없어요. 근데 뭘 극복했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극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석 교수님이 한마디로 총론에서는 식민사학을 비판하면서 강론에서는 추종한다. 그래서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면 국사교과서에서 동북공정을 배웠나요 혹시? 식민사학을 배웠나요? 아무것도 안 배우잖아요. 안 배우다 보니까 뭐가 식민사학이고 누가 식민사학자인지를 모르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식민사학을 얘기하면은 낯설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은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시한 게 뭐냐면 국통과 국맥이라는 겁니다. 이 가문에 족보가 있는 것처럼 나라에도 족보가 있는데 그것을 국통이나 국맥이라고 해서 국통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국통맥은 뭐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3.1절 선언문으로. 우리 민족은 처음 시작이 언제냐? 황국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황국으로부터. 그 다음에 신시배달이라고 하는 데로 갑니다. 신시배달. 이 신흥무관학교 교과예요. 배달나라라고 하죠. 배달나라. 이 배달이 다시 사만이라고 하는 고조선으로 이 국통이 계승이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 강령에도 보면은 이 삼균제도라는 게 나옵니다. 이 삼균제도가 어디서 따온 거냐라고 했을 때 고조선이었던 사만에서 따온 거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 내용들이 그래요. 우리 삼균주의 많이 들어봤죠. 주소왕 선생이 얘기하셨던 그 삼균주의가 사만에서 나온 거예요. 고조선의 사만제도에서. 그래서 백범김구의 나의 소원 이 중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김구 선생이 원했던 나라는 뭐냐면 진정한 세계 평화가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실현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홍익인간이라는 우리 국조 당군의 이상이다. 이게 바로 나의 소원의 결론이에요. 근데 우린 국조 당군을 신하라고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이제 환단고기를 가지고 교재로 해서 이 우리 역사의 국통맥을 다시 배우게 되실 텐데 이 환단고기의 내용들에서 중요한 몇 가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조선 다음에 국가는 이라고 제가 이렇게 서명운동 할 때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대부분이 몰라요. 그죠?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겠죠?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당군조선 다음에 북부여입니다. 북부여. 근데 이 북부여사를 알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지금은 교과서도 그렇지만 연구도 그래요. 근데 이 북부여사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유일한 책이 바로 환단곡입니다. 그 다음에 당군은 한 분이었을까요? 2000년 동안 한 분이 통치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47분의 당군이
제1항주, 2항주, 3항주를 거치면서 이 나중에는 이제 대부여로 이렇게 국호를 바꾸게 되는데, 이런 역사가 들어있는 유일한 사서가 환단곡이에요. 자, 그래서 이 환단고기는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 주체적인 역사관과 정확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환단고기를 교재로 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내용이고, 또 이렇게 이 신시 배달에 대해서 이런 질문들이 가끔씩 있어요. 유적이 없다, 유물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 홍산문화에 보면은 이 여신상이라는 게 나왔고, 이것이 바로 우리 보통 배우고 있는 단군신화에서의 웅녀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상류사의 일부 내용이 나와 있고, 환단고기는 정확하게 그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고고학적 유적과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책입니다. 또 환단고기는 그러면 한 권의 책이냐? 아니에요. 환단고기는 5분이 쓴 5종 13권의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기부터 태백일사까지 신라 시대부터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5분이 쓴 책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합본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환단고기입니다. 그래서 이 환단고기를 얘기를 하면은 주변에서 또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진위 논쟁을 벌여요. 환단고기 좀 문제가 있는 책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위서로 판명됐다라고 하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면은 논문 중에서, 환단고기에 관한 논문 중에서 90% 이상이 진설, 환단고기를 진서로 보고 그 안에 있는 역사적 사실들을 찾아내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제 5월 달에 이 환단고기 학술대회가 열립니다. 그때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위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10%밖에 되지 않고, 이들이 주장하는 논문도 대부분이 반박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근대 용어와 지명을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도 지금 고등학생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생도 찾아보면은 근대 용어가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썼던 용어를 그대로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0년대 이일 선생이 만든 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성의사원이라고 하는 이 심당 전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얘기할 텐데요. 여기에 보면 1920년대부터 쓴 책이에요, 이 책이. 근데 70년대에 이일 선생이 썼다고 하는 주장과 달리 20년대부터 썼던 이 성의사원의 이 참고 문헌은 이미 환단고기와 환단고기에 들어가 있는 태백일사라든지 또 진역곡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이미 그 당시에는 널리 전해지고 있던 거예요. 그런 근거가 발견됐죠. 그 다음에 황공 얘기하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남북 오만리 동서 이만리라는데 그러면 북극에서 남극까지냐, 이렇게 비아냥되는데요. 이거는 오만리라는 게, 우리가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300km다라고 하면은 직선으로 300km예요? 아니죠. 도로, 길을 타고서 300km죠. 그래서 고대에는 이 말을 타고 간 거리를 계산해서 오만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남북 오만리, 동서 이만리도 당시 고대에는 이 종교적인, 정신적인 그런 사상이 영향이 미치는 범위를 나라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 범위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해설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해서, 이 단군세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려 말에 그 대학자였던 행촌 이함 선생이 부여의 부여의도가 없어진 후에 한의에 쳐들어왔고, 고려의 고려의도가 없어진 후에 몽골이 쳐들어왔다. 천하만사가 선제지하야니라. 그래서 천하만사가 모두 나를 아는 데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역사를 배우는 의미가 뭐냐면, 목적이 뭐냐면, 한류라는 것도 결국에는 정체성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를 아는 과정인데, 내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사실은 역사를 배우는 거고, 저 같은 경우도 박씨인데요. 박격거세가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역사를 알아야만 되죠. 근데 그 박격거세가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책이 사실은 또 환단곡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9,000년 역사의 개척자들이 있었습니다. 뭐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얘기가 나왔지만은, 신시 배달 때는 삼랑이라고 하는 어떤 국가의 젊은 인재들을 모아서 국가를 앞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교육기관이 있었어요. 교육 제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고조선 때는 국자랑, 북부역 때는 천황랑, 그리고 북부여를 여신 해모수도 이 천황랑이었어요. 신라도 마찬가지죠. 그 문무왕이, 아니, 무열왕이 화랑이었죠. 화랑, 원래 젊었을 때는. 그리고 고구려 영기소문도
조의선인이었죠. 그래서 고려 때 조의선이 있었고 백제 때 무절이 있었고 이게 나중에 이제 박사로 바뀌죠. 신라 때 화랑이 있었고 고려 때 국자감이 있었고 조선 때 성균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맥이 뭐 어디로 가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대한사랑에 있다, 그 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 여러분들이 이 현재의, 그러니까 과거의 삼랑처럼 다시 이런 교육기관을 통해서 또는 교육제도를 통해서 역사를 알고 또 그 대한민국의 그 역사를 지키는, 그리고 문화를 지키는, 그리고 미래를 이끌어갈 그런 인재로 길러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